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전쟁으로 보는 역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사의 종말과 근대 여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동로마 대 이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서로마와 동로마입니다. 보통 이 서기 476년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고트족 군장이자 용병 대장인 오도아케르에게 황위를 넘긴 때를 흔히 로마 제국 멸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동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 할까요? 제국 동쪽의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로마니아, 즉 진정한 로마라고 여겼습니다. 서로마의 멸망은 이들에게 있어 단지 야만인들에 의한 제국 서부 영토의 침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서로마는 멸망한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일 뿐이며 언젠가는 무력으로 회복해야 할 고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동쪽의 로마노스들에게 있어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정통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었죠. 흔히 서양사에 있어 로마를 천년 제국이라 하지만 동로마까지 포함하면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토 회복이라는 이 명분론을 가지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토 회복은 왜 실패했을까요? 동로마의 황제들은 서로마의 옛 영토를 회복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한 유스티아누스 황제 또는 동로마 제국 제2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바실리우스 2세를 제외하면 고토 회복이라는 수건 사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죠. 가장 큰 이유는 동로마제의 주변 정세였습니다. 즉 국제 정치적 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 제국, 불가르 왕국, 그리고 흑해 건너의 루스 세력 등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이 너무 많았고 이들이 동로마 제국을 계속 침탈했던 순서대로 사산조 페르시아부터 루스 세력까지가 이 동로마를 계속 영토를 잠식했던 세력들입니다. 심지어 13세기에는 같은 기독교도들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곤 자칭 라틴 왕국을 세우기도 했죠. 자, 동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말기 현상을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대제국의 멸망 원인으로 세기말 현상 혹은 말기 현상을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의 왕조가 멸망할 때는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말기현상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대개는 정치인 혹은 관료, 황관 등의 부패, 군사상의 약세, 그리고 사회적 혼란,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현상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릴 권리가 하늘이나 전능한 신들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천명론 또는
왕권 신수설에 따르면 왕조가 멸망하는 것은 왕들이 잘못해서 하늘의 노여움이나 신들의 벌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보죠. 말기현상은 논리적인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결과들만을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나타난 다음 왕조가 새 왕조 개창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이러한 말기 현상을 역사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통일신라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대부분의 사서들은 그 이후 왕조에서 쓰게 되죠. 이런 경우 이 말기 현상이 결국은 그 왕조를 이전 왕조를 몰락시켰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말기 현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전 왕조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상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약해져 결국 멸망했다는 것이죠. 이 역시 당위적 결과론에 불과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위층의 도덕적 타락은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타락은 국가가 멸망할 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있었으며 다만 국가가 어려워질 때 부각되는 것 뿐이죠. 타락 때문에 그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정치 사회적 타락을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가 멸망하는 데는 단순히 상층부의 도덕적 타락이나 피상적인 사회적 혼란이 아닌 그 이상의 원인이 있게 마련이죠.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은 위기 극복 실패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세기 초에 사산조 페르시아의 군대가 콘스탄티노플 성문 코앞까지 왔었고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걸쳐 아랍인들에게 레바논과 시리아 등 중요한 영지를 모두 잃기도 했고 또 콘스탄티노플이 아랍인들에 의해 두 번이나 포위를 당하게 되죠. 10세기 중반에는 불가르족이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발칸반도 영토 대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11세기 말에는 투르크족에게 크게 패하면서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를 잃게 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유능한 군주의 등장이나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고 기사 회생했던 것이 동로마였습니다. 동로마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나라가 망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나라건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 위기를 넘기면 나라가 존속되고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4세기 말 여러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용케 살아남았던 동로마는 투르크에게 몰려 멸망 직전에 와 있었습니다. 먼저 오스만 투르크의 한번 역사를 어떻게 오스만 투르크가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오스만의 아버지는 에르투그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스만 제국의 창업주인 오스만의 아버지 이 에르투그롤은 원래 아나톨리아 동부의 군장 출신입니다. 당시 중동을 휩쓸고 있던 몽골군의 무자비한 칼을 피하여 부족들을 이끌고 아나톨리아 동부로 가서 룸셀주크의 술탄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탄은 오스만의 아버지인 투르골에게 동로마의 접경지대를 하사하게 되죠. 술탄은 에르투그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로마와 싸워 얻은 땅은 그대로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동로마와 싸워서 승리를 해서 얻는 영지에 대해서는 이 오스만의 아버지 에르투그롤에게 그 지배를 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아버지의 베일릭 그 군장의 영지를 물려받은 오스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몽골군을 피하여 아나톨리아로 들어온 이슬람 점사들이 그 휘하에 몰려들게 됩니다. 오스만은 이들을 기반으로 군세를 확장하여 터키 서북부에 남아있던 동로마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죠. 1302년에 동로마군을 바페우스에서 크게 이기면서 비투니아 전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뒤로도 동로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여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의 주요 도시인 에페소를 차지하게 되죠. 오스만은 동로마령 아나톨리아 최대 도시인 부르사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온 사람이 이 오르한이라는 그 왕이에요. 1326년에 부르사를 함락시키게 됩니다. 부르사는 이후 오스만 투르크 왕국의 수도가 되죠. 부르사의 함락으로 동로마의 아나톨리아 영토는 거의 상실되게 됩니다. 오스만 왕국의 국력이 신장되면서 오스만 제국은 룸의 술탄으로부터도 사실상 독립하게 되고, 사실상 오르한은 오스만 투르크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그의 아들 무라드의 동로마 전초전 코소보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오르한의 뒤를 이어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이 된 무라드는 동로마를 직접 치는 대신 발칸반도 깊숙이 진격해 들어갑니다. 배후를 안전시키기 위해서죠. 동로마를 도울 수 있는 배후 세력들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수도를 아드리아노플, 현재 터키 영토 최북단인 에디른으로 옮긴 무라드 1세는 1371년 세르비아 왕 부카신이 아드리아노플을 찾기 위하여 일으킨 세르비아 원정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1385년에는 현재의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를 점령하게 되죠. 1386년에는 세르비아의 대영주인 라자르 레블리아노비치가 이끄는 세르비아군과 사힌 베이의 오스만군이 프로츠니크, 현 세르비아 남부 프로코피에시 인근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오스만군이 여기서
패하게 되죠. 1389년에 세르비아와 오스만의 대군은 코소보에서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양군 모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병력의 대부분을 잃게 되고, 세르비아군을 이끈 레블리아 노비치와 오스만 투르크 술탄 무라드 1세 모두 이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술탄의 자리에 앉은 바야제트는 병력을 불러 모아 세르비아 원정을 감행하게 되죠. 결국 세르비아는 오스만 투르크의 제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야제트는 라자레브치의 누이인 올리베라 데스피나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대신 세르비아의 자치를 보장하게 되고, 이 세르비아는 오스만 투르크의 제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393년과 1394년에 콘스탄티노플로 들어가는 길목에 요새를 구축하게 됩니다. 동로마에 대한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1354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을 공략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495년에 잠시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지금의 루마니아 동부에 있는 작은 왕국 왈라키아를 정벌하려고 했습니다. 동로마 공격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었죠. 4만의 군대로 쳐들어갔으나 로빈의 전투에서 불과 1만에 불과한 왈라키아군에게 패배하게 되죠. 오스만의 팽창에 역시 영토를 잠식당하고 있던 불가리아가 영토를 되찾고자 하였고, 투르크군을 한 차례 물리친 왈라키아를 비롯하여 동유럽의 영주와 군주들도 오스만을 물리쳐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데 불가리아와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양대 상업 도시인 베네치아와 제노바 역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에서 자신들의 상권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남유럽, 동유럽에서 형성된 이 반오스만 동맹에 힘을 보태게 되죠. 헝가리도 국경에 가까워지는 오스만의 팽창에 위협을 느낍니다. 오스만에게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잃은 동로마는 유럽의 손을 빌려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려고 했죠. 서방교회는 이때 로마의 보니파시오 9세와 아비뇽의 베네딕토 13세의 아비뇽에 있는 이 두 명의 교황들이 서로가 진짜 교황이라고 우기며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났죠. 이 서방교회가 아비뇽 교황과 로마 교황으로 갈렸고요. 또 10년 이내로 공의회가 열려서 두 교황을 서로 사임을 하고 새 교황을 뽑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이 두 분 다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버텼고, 그 공의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 명의 교황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합을 위한 공의회가 두 차례 더 있어서
교황이 모두 5명이 있었던 시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의 대분열 뭐 이렇게 서양사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하튼 이 당시는 바로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일어났던 바로 그 시기는 서방교회가 로마와 아비뇽에 있는 2명의 교황들이 서로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며 분열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로마의 교황인 보니파시오 9세는 기독교 세계를 위협하는 투르크 이교도를 물리쳐야 한다며 성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서로 이권을 노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기사와 병사들이 모여들었죠. 투르크와 싸우기 위하여 프랑스, 헝가리,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각 영지, 그리고 몰다비아, 아라곤 등지에서 병력을 보내왔고,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선박을 동원하여 이 십자군을 싸움터까지 실어 나르게 됩니다. 프랑스의 디종에서 출발한 십자군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거쳐 불가리아의 니코폴리스 인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폴리스 요새를 성을 포위하게 되죠. 이는 니코폴리스가 발칸반도 내륙에서 흑해 지역을 잇는 중간 요충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자군이 니코폴리스를 차지하게 되면 도나우강 하류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투르크의 수도인 아드리아노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콘스탄티노플 지원을 위한 수로와 육로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코폴리스 전쟁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 공략을 위한 공성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니코폴리스 공격에 애를 먹게 됩니다. 수차례의 공격에 실패한 십자군은 결국 니코폴리스를 포위하는 데 만족해야 했죠. 바예지드 1세는 군을 이끌고 니코폴리스 요새의 구원에 나서게 됩니다. 투르크군이 요새 인근에 이르자 십자군은 포위를 풀고 혈투를 준비하게 되죠. 1396년 9월 25일에 벌어진 전투 초반에는 십자군 기사들이 투르크군의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투르크 보병을 공격하여 돌파에 성공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이 투르크 보병들을 뒤쫓으면서 십자군이 우세를 점하는 듯 했죠. 노련한 기사들은 일단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으니 뒤에 대기하고 있던 헝가리군과 함께 전열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전공에 눈이 어두웠던 젊은 기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격을 감행했죠. 젊은 기사들이 후퇴하는 투르크 보병을 쫓아 인근 고지를 올라갔을 때 그곳에는 바예지드가 예비대로 두고 있던 기마대인 시파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파히들의 돌격이 이어지면서 프랑스군의 정예들은 모두 쓰러지고 그 지휘관인 네베르마저 사로잡히게 되죠. 시파히들은 그 고지 아래에 있던 십자군 진영을 그대로 친 것이 아니라 양옆으로 돌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신성 로마의 기사들이 막으려고 했죠.
이때 트루크군에 참전하고 있던 라자레비치의 1500기사가 돌격하게 됩니다. 신성 로마군이 무너지게 되죠. 이 싸움의 풍경을 보고 왈라키아와 트란실바니아 병력들은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철수하게 됩니다. 이로써 최후의 십자군 원정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되죠. 동로마 제국의 운명도 경각에 처하게 됩니다. 정규 상비군 예니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정규군이에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이 용병들이죠. 아니면 뭐 중앙군이라고 하지만 정규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은 농사를 짓다가 혹은 방목을 해서 가축을 키우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돼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예니첼이라는 신군은 바로 정규 상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뼛속까지 기마민족이죠. 그러므로 보병은 대개 점령지에서 징집한 장정들을 급히 훈련시켜 선봉으로 내세워 화살바지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비잔틴과 유럽인들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공선전이라든지 대규모 보병과의 전투를 겪으면서 보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죠. 보병의 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오스만 투르크 술탄인 무라드 1세는 유럽인들과의 전투에서 사로잡은 포로와 노예들을 훈련시켜 기존의 주력군과 대비되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전통적인 기마군은 카피쿨루 수발이라 불렀고 보병은 신군, 즉 새로운 군대란 뜻의 예니 체리라 불리게 됐죠. 무라드 1세가 새로운 군단을 만든 까닭은 영주들과 자치권을 가진 군장들의 병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바꾸어 술탄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는 글자 그대로의 중앙군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해 데프시르메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게 되죠. 이는 새로이 점령되어 술탄이 직접 임명한 베이, 군장들이 있는 발칸 반도에서 주로 시행되었습니다. 정해진 지역 내에 기독교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다소 낮은 세금을 내는 대가로 5년마다 기독교 가정 40호 중 한 호에서 마다들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다른 지역에서 약 1000에서 3000명의 어린 소년들을 차출했던 것이죠. 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은 새 속에 물들었다고 제외되고 또 장인들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역시 제외되고 대부분 농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징집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들은 단체로 시험을 보았고 성적 우수자들은 이츠 오글란이 되어 술탄의 궁정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단 먼저 문학, 수학 등의 종합교육을 이수한 후에 각종 무예, 검술, 창술, 궁술, 레슬링과 같은 각종 무예와 종교 교육을 이수해야 했죠.
우수자들은 성적 우수자는 술탄의 신하로 벼슬을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엘리트 기병인 카피쿨루 군단에 배속되게 됩니다. 이츠 오글란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아체미 오글란이 되는데요. 일단 지방 토호들의 집으로 보내죠. 농사를 짓고 기본적인 군사훈련과 종교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병영으로 보내어져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일반적으로 예니첸이라고 하면 아체미 오글란 출신의 보병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수자들은 근위대인 보스탄치 군단에 입대하게 되죠. 훈련 과정에서 기독교인 아이들은 철저한 무슬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술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유럽이 아직도 봉건적인 군대에 의존할 때 등장한 예니체리는 근대적인 의미의 정규병, 중앙정부와 군주에게만 충성을 하였고 정기적인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치안과 소방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여 가정도 꾸리면서 노후에는 연금을 받아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러 자식을 데프스르메에 내보내는 기독교 가정도 있었으며 나중에는 무슬림도 예니체리를 출세의 길로 인식하고 자식들을 예니체리로 만들기 위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었죠. 예니체리는 오스만 투르크의 정예 군이었습니다. 싸움에서는 적 앞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후퇴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물러나는 모습이 이웃 국가들의 전투 기록에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아직도 창칼로 전쟁을 할 때 개인 총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는 것도 중요해요. 1500년대 예니체리 보병들의 기본 무기는 총이었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한 또 위기를 극복하는 하게 되는데요. 동르마가 바로 티무르를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이의 방식으로 동르마가 잠시 함락의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니코폴리스에서 대승을 거둔 바야제트는 콘스탄티노플을 더욱더 옥죄고 있었죠. 구원군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콘스탄티노플의 포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의 구원은 유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왔었죠. 이때 파리에서 서유럽의 군주들에게 재차 구원을 호소하고 있던 동로마의 황제 마누엘 2세는 티무르라는 무자비한 정복자가 중동을 무자비하게 휩쓸었으며 바그다드와 시리아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나톨리아 동부의 영주들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바야제트와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음을 알고 티무르를 동로마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신을 파견하게 되죠. 마누엘 2세의 사신은 동로마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인
오스만 술탄 바야제트를 무찔러주면 동로마 황제가 티무르의 신하가 될 것이라며 오스만에 대한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마누엘 2세는 바야제트와 항복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던 중이었죠. 때문에 티무르의 등장은 동로마의 명운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였습니다. 티무르와 바야제트는 이미 오랫동안 모욕적인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었죠. 마누엘 2세의 공작이 성공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티무르가 아나톨리아 동부를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소식을 접한 바야제트 1세는 콘스탄티노플의 포위를 풀고 터키로 군을 이끌고 달려갑니다. 수년간 풀리지 않던 콘스탄티노플의 포위는 티무르의 등장으로 한순간에 풀리게 되죠. 바야제트는 약 8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빠른 속도로 지금의 터키 중부로 진격합니다. 티무르 군은 14만이었죠. 그러나 티무르는 수개월 동안 바야제트의 트루크 군에 종군하고 있던 타타르족들의 수장들을 상대로 공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티무르는 자신의 군대 대부분이 타타르인 것을 강주지시키면서 동족 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만약 티무르가 이기면 엄청난 전리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타타르의 협조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스만군과 티무르군은 1402년 7월에 터키 공화국의 수도가 되는 앙카라 근처에서 조우하게 되고 서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투르크군의 우익은 세르비아 출신 기사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윽고 세르비아 기사들이 돌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죠. 티무르군은 기마 궁사들의 화살 연사로 맞서고 중부장한 기사들은 그대로 기마 궁사들이 있는 곳으로 들이닥치자 후퇴하게 됩니다. 이때 티무르군의 우익에 포진한 기바병이 투르크 좌익을 향하여 맹렬히 공격하여 투르크 좌익을 거세게 압박하게 되죠. 티무르의 우익은 곧 우위를 점하였지만 세르비아 기사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게 거셌고 싸움은 대등했습니다. 바로 이때 투르크군 좌익에 있던 타타르군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투르크 본대를 공격하게 되죠. 바야제트의 아들인 술레이만 셀레빅의 왕자가 지휘하던 투르크군 좌익은 타타르인의 배신이 결정타가 되어 힘없이 무너졌고 무질서하게 도주했습니다. 세르비아 기사들은 술탄의 아들이 도망가는 꼴을 보자 전장을 이탈해버렸죠. 타타르의 배신과 술레이만의 도주 그리고 세르비아군의 이탈 이후 바야제트에게 남은 것은 예비대인 시파이 기병과 정예 보병인 예니체리 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맏아들로 태어났지만 철저한 이슬람 전사로서 훈련을 받은 예니체리들은 후퇴하지 않았죠. 바야제트에게 그러나 남아있는 병력이 모두 죽거나 도주하고 바야제트는
300명의 패잔병과 함께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바야제트는 포위만과 티모르의 대군을 뚫고 졸진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티모르의 포로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티모르에게 멸망 직전까지 가게 돼요. 이 오스만 투르크는 승승장구만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왈라키아에게도 당했고 또 이 티무르 세력에게도 당하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바야제트의 투르크군을 꺾은 티무르는 지금의 터키 전역을 휩쓴 다음 당시 오스만 제국의 초기 수도였던 부르사로 달려가 분탕질을 자행하게 됩니다. 티무르에게 잡힌 바야제트는 후한 대접을 받기는 하였으나 감금된 채로 하루 종일 지내야 했죠. 바야제트는 결국 합병이 나서 이듬해 1403년에 병사하게 됩니다. 마누엘 2세는 때가 되면 항복하기로 바야제트에게 한 약속을 파기하고 오스만 투르크의 왕자들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틈을 타서 영토를 북쪽으로 약간 넓히고 기존에 있던 요새들을 강화시킵니다. 유럽이 감당할 수 없었던 오스만 투르크는 티무르와의 한판 싸움으로 치명타를 입고 사실상 동로마보다 오히려 빨리 멸망의 길을 걷는 듯 보였죠. 거기다가 오스만 투르크의 왕위 계승 내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대부분 이쯤 되면 거의 모든 왕조는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앙카라에서의 패배 후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내분이 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앙카라에서 바야제트를 사로잡은 티무르는 바야제트의 왕자 중 한 명인 마흐메트 첼레비를 오스만의 왕으로 임명했죠. 오스만의 술탄이 티무르의 제후가 된 셈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왕자들은 마흐메트를 티무르의 꼭두가시로 여기면서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결국 마흐메트와 다른 왕자들 간에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티무르는 명나라 정벌을 위하여 사마르칸트로 회군하게 됩니다. 마흐메트는 다른 왕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무너져가던 오스만 투르크를 다시 통합하게 되죠. 이 때문에 마흐메트 1세는 오스만 제국을 중흥한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흐메트 1세 시대가 되면 옛날에 아버지 시기에 거뒀던 오스만 투르크의 영광을 다시 얻게 되어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부활이 이루어졌죠. 마흐메트 1세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인 무라드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무라드 2세는 로마 황제 마누엘 2세에게 술탄이 된 후에 여러 도시들을 동로마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 황제는 오스만 투르크를 내분에 빠뜨리기 위해 이전에 포로로 잡아두고 있던 투르크 왕자인 무스타파 첼레비를 석방하게 되죠.
풀려난 무스타파는 재빨리 병사들을 모아 무라드 2세가 보낸 베야지드 파샤의 군을 무찌르고 아드리아노플에서 술탄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무스타파는 게리볼루, 갈리폴리에서 무라드 2세에게 패하여 전사하게 되죠. 무라드 2세는 무스타파의 반란을 정리한 후 142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게 됩니다. 티무르의 등장으로 잠시 숨통을 텄던 돈노만은 20년 만에 다시 위기를 맞게 된 셈이죠.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한 반도를 둘러싼 넓은 포위망을 구축한 후 무라드 2세는 유럽으로의 진격을 재개하여 1430년에 동로마가 회복하였던 그리스의 테살로니카를 다시 차지하고 1439년에는 세르비아를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1444년에는 헝가리 왕가의 섭정인 야노스 훈야디의 군을 바르나에서 격파하게 되죠. 이 패전으로 헝가리는 더 이상 오스만의 발칸반도 점령에 개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바니아 점령에는 실패하였고 무라드 2세가 1451년에 아드리아노플에서 사망하면서 아들인 메후메트가 술탄으로 즉위하게 되죠. 콘스탄티노플 농성전은 역사가 깊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하여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가 된 콘스탄티노플은 메후메트 2세의 오스만군이 1453년에 포위하기 전까지 무려 13차례의 큰 농성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1204년에 4차 십자군에 의하여 단 한 차례 함락되었을 뿐이었죠. 흑해가 지중해로 빠져나오는 보스포루스 해협 왼편에 조그마한 반도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은 육지로는 3중의 성벽으로 보호되고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해안을 따라 지어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육지 부분의 외벽에는 무수한 망루가 있고 10개의 거대한 성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때의 동로마 제국은 참담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영토락은 콘스탄티노플 밖 수 킬로미터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요. 에게의 몇몇 군도 그리고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몇몇 요새밖에 남은 것이 없었죠. 제국의 영토였던 곳은 모두 투르크가 차지한 뒤였고 이제 새로이 술탄으로 등극한 메후메트 2세는 수없는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킴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드높이려 했습니다. 포위당한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노바와 협약을 맺어 흑해의 무역기지로부터 지속적인 해상 보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흐메트는 콘스탄티노플의 북쪽과 아시아 쪽에서 마주보는 해안에 요새를 지어 콘스탄티노플의 보급로를 끊으려 했죠. 콘스탄티노플을 1000년 이상 지켜준 것은 4세기 중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지어놓은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흐메트는
헝가리 출신의 대포 기술자인 우르바노스를 고용하고 그 우르바노스를 통해 바실리카라는 거대한 공성포를 제조하게 됩니다. 비록 250kg의 철탄과 화약을 장전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고작 7번밖에 발사할 수 없었지만 이 바실리카포는 여하튼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공할 무기였죠.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가톨릭 교황 니콜라오 5세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 교황은 동로마가 바티칸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죠. 콘스탄티누스가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자 이에 고무된 니콜라오 5세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동로마를 도울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간섭을 귀찮게 여기던 왕과 영주들은 아무도 구원군을 파병하지 않았죠. 결국 동로마를 1000년간이나 지탱해온 정교회를 가톨릭에 복속시키면서까지 서유럽의 도움을 받았지만 받은 것이라곤 고작 궁수 2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조반니 지오스티니안이라는 이 농성의 달인이 있어요. 이 농성이라는 게 성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공성은 성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면 농성의 달인은 성을 지키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반니는 이 유럽에서 농선전의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고 1453년 1월에 용병 700명을 데리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에게 즉시 콘스탄티노플의 방어에 대한 정권을 주게 되죠. 아울러 콘스탄티누스 11세는 1204년에 4차 십자군이 황금곶 방향에서 해안 성벽을 뚫고 콘스탄티노플에 난입하였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황금곶 입구를 거대한 사슬로 막아 투르크 함선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육지의 외벽 중 가장 앞쪽으로 돌출되어 나와 있던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블라케르나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수했죠. 죄송합니다. 자, 전투는 마흐메트 2세가 이만의 비정규 병력 바시바주쿠, 이거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 병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무레베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의 불황자들, 그리고 뭐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화살바지가 되겠죠. 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7만의 정규군을 거느리고 1453년 4월 6일에 콘스탄티노플 앞에 도착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흐메트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온 대포로 콘스탄티노플에
성벽을 포격하여 부수고 있었죠. 이 포격은 열흘을 넘겨 계속되었고 마침내 4월 18일에 성벽이 충분히 약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 메후메트 2세는 총 공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공성포의 포격으로 인하여 성벽에 약간의 틈이 생겼지만 많은 수의 병사들이 일시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1차 교전은 실패하게 되죠. 4월 20일에는 제노바에서 온 수송 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순시하던 투르크 함선들의 경배망을 뚫고 황금 곳에 진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메후메트는 황금 곳을 가로막는 거대한 사슬을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았고 결국 해협에서 시작하여 약 2km에 이르는 목재 도로를 만든 후 그 길 위로 함선을 올려 황금곳으로 이송했죠. 황금곳에 들어온 투르크 함선들은 직접적인 위협은 안 되었지만 이로써 콘스탄티노플의 보급은 끊기게 된 셈입니다. 메후메트 2세는 다시 포격을 명하고 5월 6일에는 성 로마누스 성문 근방의 성벽이 포격에 무너지게 되죠. 이 지점은 리쿠스 강이 콘스탄티노플 안으로 흘러드는 지점이어서 블라케르나에와 함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성부역이 무너지자 이 지우스티니아니는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을 포기한 채 무너진 지점 약간 뒤에 새 성벽을 쌓기로 결정하죠. 다음날 25,000의 투르크군에 의한 총공격이 이어졌으나 불과 3시간의 전투 후 무수한 시신을 남겨두고 후퇴하게 됩니다. 투르크군의 포격은 다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려진 블라케르나에에 집중되었습니다. 5월 12일에 이 구역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될 위기에 처했으나 콘스탄티누스 11세가 근위대를 이끌고 직접 방어에 나섰고 투르크의 공격을 다시 한번 격퇴하게 됩니다. 공성포를 이용한 공격에서 실패한 메후메트는 이제 땅굴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이 사실상 성벽에 대한 포격 공격에 실패한 메후메트는 그의 군사들에게 성벽 밑을 파서 무너뜨릴 것을 명령했죠. 마침 콘스탄티노플에는 탁월한 공성 기술자인 요한 그랜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근래는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어디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스칸디나비아의 한 나라, 스웨덴이군요. 스웨덴의 사람으로 요 근래는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그랜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응용하여 트루크군이 굴을 파고 있는 위치를 탐지해내고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투르크의 땅굴 공격을 좌절시키죠. 맞은편에서 땅굴을 판 다음 병사들을 투입하여 투르크의 인부들을 죽이거나 위에서 구멍을 내서 액체 화약 무기인 그리스에 불을 붓고 불을 붙이고, 또는 투르크군이 굴을 파고 있는 지점 바로 밑으로 굴을 파서 투르크군의 굴을 붕괴시키는 방법 등을 활용했습니다. 심지어는 투르크군이 파고 있는 땅굴에 물기를 끌어와서 투르크 인부들을 익사시키는가 하면 땅굴에 불붙은 화약 덩이를 던져 인부들을 폭사시키기도 하죠. 기록에 의하면 투르크군은 무려 14개의 갱도를 팠지만 그 그랜트의 활약 때문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트루크군은 방법을 바꾸어 거대한 누차를 만들어 성벽 위에서부터 공격하려고 했죠. 이번에는 콘스탄티노플 외벽의 채북단인 카리시우스 문을 공격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카리시우스 문 역시 투르크군의 포격으로 약화된 상태였고, 투르크군은 누차를 밀어 외벽 밖에 이 해자에 접근한 다음 누차에 탄 병사들이 수비병들을 향해 화살을 날리게 했죠. 이로써 해자를 건너는 투르크 보병들은 성벽 가까이에 접근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성벽 밖으로 나가 누차를 공격할 결사대를 모았고, 의외로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동로마군은 야움을 틈타 누차 습격에 나서게 되죠. 성을 지키기에도 급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수비군이 공격해 들어오자 투르크군은 뜻밖의 공격에 당황하게 됩니다. 결사대는 투르크 보초병들이 지키고 있던 지점을 돌파하여 누차를 향하여 불붙인 그리스의 불 항아리를 던지게 되죠. 그리스의 불로 공격당한 투르크의 누차는 걷잡을 수 없이 불탔고, 투르크군이 불을 끄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수비군은 밤새워 무너진 성벽과 망루를 수리했습니다. 마침내 마호메트 2세는 참모들을 모아 공격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었죠. 일부는 희생이 크니 그만두자고 하였고, 일부는 포기하면 술탄의 위신에 큰 타격을 입으니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호메트는 심사숙고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공격해보고 만약 실패하면 후퇴하기로 결정했죠. 마지막 공격 지점은 외부 성벽 중 가장 약한 곳, 리쿠스 강이 흘러드는 지점, 그나마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을 택했습니다. 투르크 진영에 숨어있던 동루머 첩자가 이 사실을 황제에게 보고했죠. 보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뾰족한 수는 없죠. 그냥 열심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투르크의 마지막 공격은 5월 29일 새벽 2시에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불량배 집단인 바시바주크에 의한 육탄 공격이 2시간 동안 이어졌고, 이들이 모두 몰살을 당한 후 연이어
정규병들에 의한 2차 돌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2차 돌격이 실패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정예 보병인 예니체리를 투입했죠. 하지만 예니체리에 의한 3차 돌격도 저지당하게 됩니다. 투르크의 마지막 공격도 무의로 돌아가는 듯 하였으나 블라케르나의 근처에 돌문, 이 돌문이라는 것은 수비병들이 성박 기습을 위하여 출입하는 문인데요. 이 돌문이 열린 채로 있었고 이를 본 1단의 투르크 병사들이 진입하여 근처에 막루를 점거하고 투르크군의 군기를 세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막루에 투르크의 군기가 휘날리자 성벽이 뚫렸다는 소문이 수비병력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수비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설상가상으로 방어전을 지휘하고 있던 용병 대장 지우스 티니아니가 투르크군의 사격에 중상을 입고 성 밖으로 옮겨졌으나 전사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막루에 투르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라는 풍문과 또 농성 전문가인 지우스 티니아니의 부상은 치명타였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수비병들은 잘 싸우지 못하였고 투르크군의 4차 돌격이 이어지게 되죠. 투르크군은 마침내 성벽을 돌파하여 성 안으로 난입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이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이 되었죠.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서양사에서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가 시작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세 이전부터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비록 유산이긴 하지만 고전시대의 제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던 국가가 마침내 그 운명을 다했기 때문이죠. 콘스탄티노플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였지만 투르크 세력을 물리칠 것으로 생각한 서방 국가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마침내 동로마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데 성공한 투르크의 군사력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29년 투르크의 비엔나 공격이 좌절될 때까지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죠. 15세기의 유럽은 8세기 아랍에 의한 콘스탄티노플 공격 때와는 달랐습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럽이 이슬람과 군사적으로 대적할 만한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는 1571년 신성동맹의 연합 함대가 레판토에서 투르크 해군을 크게 이기면서 증명되었습니다. 1683년에 투르크는 비엔나를 다시 한번 포위하였지만 폴란드와 독일이 힘을 합쳐 투르크군을 여지없이 무찔렀죠.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동로마의 학문과 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져 르네상스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써 2000년을 이어져 온
로마의 역사는 끝이 나고 유럽은 서서히 교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 동로마 제국 몰락의 여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비잔티움 제국이 천년 왕국이죠. 또 동쪽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신라 역시 천년 왕국이에요. 두 나라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비대안길 혹은 동서교역로의 동안과 서안의 끝부분에 위치한 곳이죠. 그럼으로써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국가들이 이 신라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또 반도국가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강의에서 1차신가 그 반도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비잔틴 제국과 신라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고 숙제를 낼까 했는데 이 또 어렵겠네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처음 부분에서 말기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말기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는 간단하게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예니칠이란 무엇인지 약간 정리해서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온라인 강의가 계속 되더라고요. 5월 13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고문이 없어서 그냥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학교에 연락을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이 온라인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해야지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정말 뭐 이런 참담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뭐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죠. 뭐 아버지께서 80대 중반이신데 6.25 얘기를 듣다 보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셨다고 그래요. 학생 그 전쟁터에서도 수업을 듣는데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진짜 단군 일에 처음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힘내시고 다음 주에는 온라인 강의, 그 다음 주에도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만나서 그게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지만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온라인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